안녕하십니까, 박홍순입니다. 오늘 헌법의 발견 5회는요 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무원 그러면요, 역사적으로는 헌법 내용과는 좀 다른 이미지로 다가왔었어요. 공무원 그러면은 인류에서 국가가 생겨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국가에 대해서 공무원은 어떤 이미지였었고 국민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였는가를 살펴보자면요, 먼저 국가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는요, 신하로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권력자에게 복종하는 신하로서의 공직자, 공무원, 뭐 이런 생각이죠. 그와 관련해서 참고가 될 만한 그림이 프랑스의 화가인 다비드의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라는 이 그림이에요. 오른편에 웬 나이가 든 남자가 있고 왼편으로 젊은 청년 셋이서 손을 뻗어서 무언가 맹세를 하고 있죠. 나이 든 사람 손에는 칼이 들려 있고요. 리비우스라는 사람의 로마 건국사에 나오는 로마 건국에 얽힌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에 의하면은 최종적으로 로마에 두 개의 거대한 도시국가가 남아요. 하나는 로마고 하나는 알바라는 도시국가였어요. 근데 전면전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쌍방에 다 피해가 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의를 합니다. 그 신하들 중에서 이렇게 무장 신하들 중에서 용맹한 사람 셋씩 나와서 각각 한판 붙자, 거기서 승패를 결정짓자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호라티우스 가문이 용맹하기로 소문난 집안이었거든요. 대대로 신하였었고요. 이 아들 셋이 전쟁에 나가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칼 세 자루를 건네주고 이 삼형제가 손을 들어 맹세를 표하는 장면이죠. 죽음으로써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맹세겠죠. 사실은 이 그림, 이게 이제 부분도인데, 오른편으로는 비탄에 잠겨 있고 슬픔에 빠져 있는 여성들이 나와요. 그 여성 중에 한 명은, 그 알바 집안, 상대가 되는 알바 집안의 딸인데, 이 호라티우스 집안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의 결과, 이 싸움의 결과, 자기 남편이 죽던가 오빠가 죽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어떤 경우든 큰 불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한 여성은 호라티우스 집안의 딸인데 알바 집안 사람과 결혼하기로 돼 있었어요. 그 남성과. 그러면은 자기 집안이 이기면은 자기 또 남편 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비탄에 잠겨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야기의 전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싸움터에 나가서 이 집안의 형제 한 사람만 살아남고 둘 다 죽어요. 그리고 상대방 알바 집안의 세 사람은 모두 죽게 되죠. 그래서 로마가 승리하게 되고 그 지역에 대한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야기가 끝나면은 아까 그 슬픔에 잠겨있던 여동생이 막 항의를 하게 돼요.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살아 들어온 오빠가 이 여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되는데 아버지가 국가에 대한 충성이 왜 죄냐라면서 막 변론을 열심히 해요. 결국은 무죄 석방이 되게 되는데요. 그만큼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면모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절대 복종이라는 신화의 덕목을 강조하는 충성, 맹목적 충성에 가까운 충성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가져야 될, 신하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다비드의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도 오랜 기간 동안 공직자란 신하로서 상명하복의 정신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왔고요. 또 많은 공직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죠. 자, 이것이 국가 혹은 권력과의 관계에서 공직자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한편으로 국민에 대해서는 이러한 공직자들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느냐.
보통은요, 지배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정반대죠. 권력자 앞에서는 아주 맹목적 충성을 바치는 신하로서의 이미지가 강했다면은,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는 군림하는 지배자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직자들의 세계는 권위주의로 상징이 되죠. 어떤 국민에 대해서 권위적인 모습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시하는 이런 걸로 나타났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 수직계열화된, 피라미드처럼 수직계열화된 이런 관료주의 체제 속에서 그 내에서 철저히 상명하복이 이루어지고 국민에게는 어떤 국민은 통치의 대상과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면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는 이 공무원 조직은 항상 비밀주의를 자기의 엄격한 원칙으로 했었죠.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통제하고 거기서 흘려주는 것만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그간 역사적인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근대 헌법 이래,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 보더라도 공무원의 성격을 전혀 다르게 규정합니다. 자, 헌법을 보시면요. 헌법 6조 1항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공무원이란 어떤 성격을 지닌 인간, 존재냐, 이거에 대한 규정이에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거는 이 뒷부분에서 살펴볼 거고요. 앞부분에서는 주로 그 성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주목할 부분은 국민 전체에 대한이라는 말일 거예요. 권력자는 물론 아니고요. 어떤 권력을 잡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세력이거나 여기에 충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해서 봉사를 한다. 그러면 국민 전체면은 어떤 인종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권력의 많고 적음이라든가 아니면 성별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국민 전체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봉사자라는 말은요, 지배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국민에 대해서 공무원은, 공직자는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 즉 주권자이고, 공무원은 그 주권자에게 봉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의 기능은 지배에 있는 게 아니라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는 거다. 국민들이 이게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는 사람들, 그런 점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이 곧 공무원의 역할이지 권력의 역할에 자신의 성격을 두지 않는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한 권력자 혹은 특정한 정권 혹은 그 자기가 속한 기관의 장 혹은 그 기관의 상부의 공직자의 명령을 받는 것, 또 그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다. 그런 점에서 만약 국민의 뜻과 반대되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항의하거나 문제제기할 수 있어야지만 그게 진정한 의미의 공무원, 공직자라고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프랑스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즉 인권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공동체는 모든 공직자에게 업무상 책무를 물을 권리를 갖는다. 다시 말해서 국민에 대해서 공직자, 공무원이 책임을 진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준 거죠. 그럼 어떤 책임을 지는 거냐? 잘못했을 때 국민으로부터 책임을 받게 되는 그런 점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고요. 모든 공직자라고 했는데요, 좀 구별은 되죠. 고위공직자, 특히 선출직 고위공직자는 업무상 책무를 물을 권리라는 게 보통은 소환제도로 나타났었죠. 그거는 다른 자리에서 이미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을게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만 있고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는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실하기 짝이 없는 소환제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는 저 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도요, 나라만 해도요, 모든 선출직에 대해서는 다 소환제도가 있어요.
유권자의 20% 정도가 그 지역 단위마다 다르겠죠. 20% 정도가 동의하면은 소환을 위한 찬반 투표가 실시가 돼요. 물론 임기가 3분의 2가 아직 남지 않은 사람에게 제한되긴 하지만 모든 선출직에 대해서 소환 그 권리를 갖고 있죠. 그런 점에서 업무상 책임을 물을 권리, 그런 점에서 또 공무원은 자기가 속한 주민이나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일반 공무원 모두에게 소환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책임을 묻는 거에 또 하나 방법은 정보 공개라고 봐야 되겠죠. 얼마나 일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국민의 뜻, 주민의 뜻에 맞게 하고 있는지를 주민이나 국민이 항상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가 정보 공개죠. 언제든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정보를 다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것들도 업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는 주권자의 대리인이다. 주권자와 공직자는 계약이 아닌 복종관계다. 이 대리인이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봉사자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편의 제공, 즉 국민이나 주민이 필요로 되는 것을 대리하여 충족시켜주는 어떤 국가 기구나 제도를 통해서 충족시켜주는 위치에 있는 대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주권자와 계약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권자는 국가와 계약을 맺은 거고 공직자는 그 계약 관계라기보다는 그 계약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복종의 관계다. 그런 점에서 루소는 보다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그 조건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권리는 공직자에게 없다. 그거는 국민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이런 봉사자, 대리인과는 상당히 다른 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공직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뇌리 속에서 많이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특권 아니에요? 특권? 온갖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장만 하더라도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활동비가, 기관장 활동비가 제가 알기로는 수천만 원에 매달 이르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다는 건요,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그런 특권도 있고요. 특활비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만 하더라도요, 보통 일반 국민이 갖고 있지 않은 수십 개 이상의 엄청난 특권들을 누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국회에서 발언은 체포되지 않는다는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아주 짜잘한 거에 이르기까지요. 공항에서 기빈시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라든가 아니면 KTX라든가 이런 국가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전국의 공공 그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나아가서는 국회 내 시설과 관련된 권한이라든가 뭐 수많은 권한들이 많아서 뭐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100개도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특권을 어마어마하게 누리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숫자는 그렇게 사실 많은 경우는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 300명이면 되지 그걸 왜 늘리려고 하냐. 그래서 늘리는 얘기 나올 때마다 국민적 반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OECD 평균에 비해서 대략 한 10% 20%가 적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적은 거죠. 10% 20%니까. 문제는 그 대우는 굉장히 특권적인 요소가 많아요. 유럽 대비해서 그 보수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돼요. 세비라고 그러죠. 국회의원 세비 받는 월급이 2~3배는 되고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요 공동비서제도예요. 몇 사람의 국회의원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동비서가 몇 명이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국회의원 1인당 비서가 7명까지 제공이 되고요. 인턴도 2명이 제공이 되니까 사실은 상당한 그 호사를 누리고 있는 거다. 특권화되어 있는 공직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에게는 공직자 그러면 특권이란 말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바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여전히 공직자는 봉사자와 대리인보다는 지배, 통치와 연관된 개념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들도 많죠. 뭐 사실 최근 미국에서 큰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있죠.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즉 백인 경찰이 이 흑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을 했잖아요.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무릎으로 목을 누른 채로 몇 분을 있게 돼요. 근데 보도에 나온 것대로 보자면 흑인은 계속 숨을 쉴 수 없어요 라고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은 자기 온몸에 체중을 실어서 목을 눌렀죠. 이 사진만 하더라도 뭐 특별히 위급한 상황이 아니에요. 흑인이 뭐 반항을 하고 있지도 않아요. 오히려 주머니에 손 넣고 자기 동료들하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농담 따먹기 하는 분위기예요. 이게 어디 위급한 상황이에요. 위급하게 폭력을 사용해서 제압할 상황이 아닌 거죠. 이 상황을 보고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흑인만이 아니라 백인조차도요. 근데 이런 일은요, 결국은 이 경찰이라는 공무원 공직자가 국민을 모셔야 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주권자가 아니라 자기 맘대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지시할 수 있는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것, 그러니까 지배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이겠고요. 근데 이런 사건이요, 한 해가 멀다 하고 계속 벌어져요, 미국 내에서. 저는 앞으로도 또 이게 벌어지겠죠. 이런 상황이 반복될 거라는 불안한 예감은 아마 실현될 겁니다. 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현실은 그 피라미드화된 관료 조직 내에서 상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복종하지만 국민에 대해서는 관리 통제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죠. 경찰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그 라이트 밀스라는 사람은 그 유명한 책이 있죠. 파워 엘리트라는 책에서 현대 국가는 관료 국가다 이렇게 얘기해요. 관료가 국가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자가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관료가 국가의 주인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사회구조의 전략적 지휘부를 차지하고 있다. 누가? 관료들이, 공직자들이. 나머지 선출직은 그들 관료가 사실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꼭두가시처럼 움직이는 면이 오히려 강하다. 당장 보기에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막 쥐고 흔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관료들, 이미 그 공무원들이 그 안을 만들고 몇 가지로 압축한 건 내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설사 뭔가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질이 되게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냐? 공무원에 의해서 변질되고 뭐 이러는 과정을 겪어왔던 것이 뭐 다른 나라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비일비재한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밀주의라든가 관료주의라든가 이런 게 팽배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생기는 경우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그림을 올려놓은 것만 보더라도요, 이게 이제 러시아화가 솔로마트키라는 사람의 경찰의 찬송이란 그림이에요. 어떤 집에 경찰들이 찾아와서 크리스마스 때겠죠. 그 즈음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럼 뭐 경찰이 축복을 해주는 건데 뭐가 문제냐 싶겠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 왼편에 있는 이 집주인이 심상치 않죠. 고개를 푹 수그리고요. 뭔가 손에서 주섬주섬 하는데 뭘 하는 거냐? 지갑에서 돈 꺼내는 거예요. 뭔가를 바치는 거죠. 때가 됐으니 뭔가를 바치는 거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요, 이 경찰이 서 있는 카페트 밑에 구멍이 몇 군데 뚫려 있어요. 썩었다는 거죠. 카페트가 부패해서 구멍이 나고 이럴 정도로 썩어 빠졌다, 부패했다는 거고요. 뒤에 이 집주인의 부인은 귀를 틀어막고 등을 돌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겨운 거죠. 때만 되면 찾아와서 이렇게 돈을 뜯어가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옛날에는요, 이런 풍경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장사하던 사람들은요, 많이 겪었을 거예요. 문만 열면은 경찰서에서 찾아와서 돈 뜯어가, 뭐 하다못해 소방서에서도 돈 뜯어가, 뭐 상위 군인에서도 돈 뜯어가고요, 해병전후에서 돈 뜯어가고 이랬던 일이 옛날에는 많았어요. 아마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좀처럼 보긴 어렵죠. 적어도 이 말단 공무원들의 이런 노골적인 부정행위들은요, 많이 사라졌어요. 그렇잖아요. 상대적으로 권력기관화되어 있는 경찰이라든가 뭐 검찰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더 권력기관화되어 있는 데서는 일정하게 그런 게 있지만 일반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 되었죠. 대신
이게 권력기관, 고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부정부패의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과거 독재 정권 시절만 하더라도요. 유신 정권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미국의 프레이저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 시절에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가 있었는가를 미국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낸 장문의 보고서예요. 거기서 보면은 정부가 개입한 그 유명한 밀수 사건 있죠. 300사건, 사카린, 뭐 밀가루 뭐 이런 걸 밀수에다가 그 차액의 일부를 권력이 가져갔던 뭐 그런 사건이라든가, 심지어 베트남 전쟁에서 돈을 빼돌려 가지고 정권 유지 비용으로 개인적으로 착복한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미국 프레이저 보고서에 상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조차도 이런 부정비리의 도구로 사용했었죠. 사실은 옛날에 저 강남 개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정권의 돈으로 챙겨갔어요. 5공화국 들어와서도요, 목동이나 이런 데서도 택지 개발하고 이거를 건설회사에 넘기면서 차액을 어마어마하게 땡겨 먹었죠. 그걸 자기의 비자금이나 개인적인 재산으로 쌓았고요. 그렇게 만든 재산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만 하더라도 재판정에서 밝혀진 것만 수천억 원에 이르잖아요. 그런 부정비리가 많았는데 지금도 그런 권력화된 기관에서의 부정비리는 여전하죠. 이미 재판 중에 있는 그 삼성과 관련된 정경유착도 그렇고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재벌 기업들, 주요 기업들이 정경유착에 끈끈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났잖아요. 그 다음에 전관예우 간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검찰이라든가 아니면 사법부가, 법원이 어떻게 이 부유계층과 연결돼 있는지, 기업과 연결돼 있는지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전히 주요 권력기관의 정경유착, 부정부패는 여전한데 말단 일반 공무원직은 이제 상당히 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는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조항과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6조 2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런데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는요, 이 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의 집단적인 난독증 현상을 심각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의무가 떠올라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에 의무가 있다. 이렇게 배워왔고 실제 현실의 법률과 제도가 그에 맞도록 운영되고 있어요. 규정되고 있고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이 헌법 조항에 대한 문법적 이해조차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에 의해서 보장된다예요. 보장된다. 보장되는 건요, 공무원의 권리란 뜻이에요. 의무가 아니라. 우리 앞서서 의무와 권리, 상응하는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의무와 권리는 상응하는 쌍이긴 하지만 아주 대조적인 거거든요. 상이한 거거든요. 의무는 내가 지켜야 되는 거고 권리는 내가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누려야 될 권리에 보장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의무를 규정할 때는요, 아예 노골적으로 의무를 갖는다 이렇게 말하든가 아니면 준수한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보장된다는 건 모든 조항에서 권리를 뜻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무원에게 강요되는 의무가 아니라 이 중립성은 권리예요. 그럼 권리라는 거는 대조되는 의무 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를 지는 건 누구예요? 공무원은 누구로부터 이 권리를 그런 의무에서 벗어나서 권리를 획득하는 거예요. 당연히 권력자죠. 국가 권력, 혹은 정권, 혹은 군부의 지휘계통 으로부터 정치적인 신념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행동에 대해서 강요받지 않을 권리, 자기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보장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든가 정치적 행위는 제한될 수가 없는 자유권의 영역이고 기본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헌법이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는 조항이에요. 옛날부터 공무원은 잘못된 사고방식, 즉 신하라는 사고방식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시키는 대로, 권력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강했었죠. 과거에, 근대헌법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도입됐어도 공무원들은 그 권력자의 선거운동 집단인으로 기능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죠. 부정선거에 선봉에 서기도 했었고요. 그거로부터 단절하고 공무원들이 이제는 그런 압력과 압박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준 것이 바로 이 헌법 조항입니다. 이거를 모든 공무원은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절하라고 말하는 거요. 헌법을 정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제가 이걸 실어 놓은 요게 포스터예요. 그림이 공무원 노조의 포스터인데 원래 포스터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이 포스터의 문구예요. 과거에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살아왔다 공무원들이. 그런데 이제는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밑에 마스크를 쓴 게 시국선언 해놓고 가입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시국선언도 못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자기 의지로. 그래서 그 조그맣게 쓰여있는 글씨를 읽어보면요. 우리 공무원은 민주주의 혹은 서민경제, 한반도 평화, 노동복지에 대한 걱정의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사표현을 하면은 불법이 돼버려요. 공무원의 중립성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처벌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근데 이게 민주국가들의 일반적인 경우냐? 아니요. 거의 우리만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민주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는요,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기본권을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밑에 제가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에서 한국 정부에 권고한 사항이 있죠. 유엔의 권고예요. 유엔에서 우리나라에게 어떻게 권고하냐? 한국 정부는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라고 강력 권고를 했어요. 근데 창피한 게요. 이때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재임 시절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 할 때 유엔이 이런 권고를 했어요.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욱더 창피하고 심각한 문제는 이런 권고가 있음에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고 지금도 지키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이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형사처벌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엔의 상식은요, 모든 공무원과 교원, 교원은 교사를 말하는 거죠. 정치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쪽에 있어요. 이 정치적 기본권은 자유권에 속해요. 자유권의 원리는 최대한 보장이에요. 최대한 보장. 아주 불가피한 경우. 그래서 이 유엔에서도요, 아주 지극히 특수한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한 그렇죠, 군사에 해당되거나 뭐 이런 특수한 기능직이죠. 군사적 업무를 담당하는 뭐 이런 경우를 빼놓고 나머지들은 최대한 일반 공무원은 보장하라는 것이 유엔과 유엔에 속한 각 기관의 기본 원리고 입장이에요. 그래서 서유럽이든 북유럽이든 이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 미국 다 최대한 허용하는 쪽으로 잡혀 있고요. 상당히 권위주의 체제를 지니고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요. 지방직 공무원들에게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든가 활동이 다 보장돼 있어요. 그런데 뭐 지방직 공무원이 얼마나 되겠어 싶겠지만요. 아니에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지방자치가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들 있죠. 경찰 공무원, 교사,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지방직 공무원이에요. 일본은. 그러면 일반 공무원 대다수가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본조차도. 우리 일본에 대해서 뭐 저런 나라가 민주주의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권위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데 들어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한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황당한 헌법이 규정한 바와는 정반대로 해석해서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로 이해하고 그를 규제하는 법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더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교원과 관련해서 보면은요, 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2012년에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무로 강제하는 판결입니다. 미성년자는 세계관, 정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감수성,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하기에 교원은 교육 현장 외의 활동도, 교육 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 현장 외의 활동에서조차도 교육 과정의 그것이 일부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돼야 된다.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요, 세계관, 정치관이 청소년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예요. 그런데요, 우리 지난 시간인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그 18세 투표권 얘기하면서 정치적 권리는 인식 수준과 무관한 거다. 아니, 그 국민의 대다수가 반수 이상이 문맹인 이런 사회에서 그러면은 문맹이고 글 하나 읽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투표권 안 줄 거고 정치적 권리 안 줄 거냐. 애초에 민주주의는 그 출발부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수준과 무관하게 권리를 동등하게 주는 거에서 출발한 것이 민주주의다. 그런 점에서요, 청소년들이 세계관 정치관이라는 면에서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들과 만나서 일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교원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 논리는요, 민주주의의 미음자도 모르는 황당한 발상이에요. 정말 황당하게 그지없는 발상이죠. 그 다음 표현은 더 웃겨요. 감수성. 이 감수성을 법적인 용어로 해서 판결 내리는 것 자체가 되게 희한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요. 아예 학교 바깥에서도 하면 안 된다요. 그렇게 치면 뭐가 문제냐면요. 그럼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면 종교 활동의 자유도 교사한테 보장해 주지 말아야 돼요? 학교 외에서 종교 활동도 하지 말아야 돼요? 종교적 영향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교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종교라는 건 개인이 판단할 문제인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치가 그러하듯이. 그러면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면 교사들에게 학교 이해직에서 교회 활동이라든가 뭐 불교 활동이라든가 이런 종교 활동도 제한을 해야죠. 그게 논리에 맞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감수성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게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방성, 수용성도 어처구니 없긴 마찬가지예요. 청소년이 모방성과 수용성이 많다? 그럼 교사보다도 요즘에 뭐가 더 청소년에게 모방성, 수용성에 영향을 많이 줘요? TV 같은 대중매체, 인터넷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교사의 정치 활동만이 아니라 TV나 이런 인터넷도 금지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무지 이 법적인 판단으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이런 표현까지 등장시켜가면서 억지 논리 그리고 헌법과는 상반된 어떤 내용의 판결을 대법원이 내리고 아직까지도 이게 법적 효력을 가지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비슷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어요. 헌법재판소 한국교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 외부의 선거운동조차 금지하는데 근거가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간이나 태도, 방법을 불문하고 일체 금지시키는 방법 외에는 덜 제한적인 방법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불분명하다.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 내렸어요. 즉 교사들이 그 교육 현장 외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데 기간, 태도, 방법을 불문하고 일체 모든 것들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래요.
아니, 말 그대로 포괄적 금지잖아요. 정치와 관련된 어떤 것도 못하게 한다. 일체의 것을 금지시켜놓고 이게 과잉금지가 아니면, 원래 과잉금지는 법이 이 기본권, 자유권을 누릴 때 금지를 시키더라도 과잉금지하면 안 된다라는 기본 준칙이거든요. 헌법 적용에 있어서. 그런데 일체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게 과잉금지가 아니면 이 세상에 과잉금지일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가장 전형적인 과잉금지를 해놓고 이 과잉금지가 아니래요. 제가 보기에는 좀 뻔뻔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밑에 사진 보면은요, 우리 사회에서는 교육과 연관성이 상당히 깊은 의사표현조차도 처벌 대상이 돼요.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은 2015년, 불과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에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이에요. 서명이고. 당시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시키려고 했잖아요. 한 종의 교과서를 국가에서 만들어서 그것만 일방적으로 주입시키고자 하는 거죠. 민주국가에서 그런 교과서가 어디 있어요. 이에 반발해서 교사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시국선언을 했어요. 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가 전국의 3,900여 개 학교에서 2만 명이 넘는 교사가 참여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 정부가 주도했던 거의 100명에 가까운 교사를 고발 조치했었죠. 그러니까 군사정부만이 아니라 권위주의 통치만이 아니라 그 이후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정부에서도 이런 금지 조치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당시에 그나마 그 지방자치제도가 확대되면서 당시 서울이나 경기 등 일부 교육감들이 교사 징계를 거부하는 조치들은 있었어요. 조금 과거보다는 완화된 건데 기본적으로는 어떤 전체 법 체계, 어떤 사법부의 판단, 정부의 조치 이런 것들은 권위주의 정부에서 혹은 독재 정부에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을 금하던 것들에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점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어떠냐? 제가 이제 실어놓은 자료는요. 그리스 교사들이 긴축 정책, 정부의 긴축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 모습입니다. 교사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해요. 정부의 긴축 정책을 반대한다면서 처벌받지 않아요. 이게 민주국가의 상식이고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OECD 34개국이 거의 압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긴축 정책은 교육과도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부가 긴축 정책을 펴면은 당연히 교육과 관련된 재정도 줄어들겠죠. 그럼 교육과 관련된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정책에 허점이 생기겠죠. 교사들이 여기에 반발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정부의 일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교사들이 자유롭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심지어 행동에도 나서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프랑스만 하더라도요. 초등학교 교사,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초등 주 5일 수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파업을 하기도 했었어요. 심지어. 왜 주 5일 수업을 반대하냐? 그럼 늘리자는 얘기냐? 그런 게 아니고 반대죠. 초등학생 같은 어린 학생들을 어떻게 5일 동안 연속이나 집단시설, 학교라는 집단시설에 등교시킬 수 있느냐? 그건 아동에 대한 학대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수요일 날은 없애야 된다. 수업을. 그래서 월화 학교 가고 목금 학교 가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총파업을 벌였던 거예요. 그리고 정치권에 진출해 있는 걸 보더라도요. 프랑스 국회의원 중에 교사 출신이 거의 100명 가까이 돼요. 교사 출신이. 독일만 하더라도요. 전체 국회의원 중에 교사 출신이 거의 약 80명 가까이 돼서 전체 국회의원의 한 15% 내외를 차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교사가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그만큼 적극적인 발언은 물론이거니와 직접 출마를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정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그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뭐 선거 때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교사 출신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보통 한두 명이에요. 한두 명. 프랑스는 100명, 막 독일 80명 이런데 우리 한두 명이에요. 우리는 뭐가 많냐? 이 검사나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 이 법조계 출신, 법과 관련된 분야 출신의 국회의원이 보통 5, 60명이에요. 교사는 한두 명, 법조인 출신 5, 60명. 진짜 과잉 대표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비교해 볼 수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수업의 학생들과 수업 내용으로 뭘 할 것인가가 교사가 다 결정할 권한이 있고요. 미국만 하더라도요, 후보에 대한 교사들의 지지와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는 걸 교사와 이런 교사단체에서 지지할 수 있고요. 또 모금도 할 수 있어요.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지원금 모금도 할 수 있고요. 정치와 관련된 대부분의 권한이 보장돼 있죠. 마무리하자면요.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과 교사는 OECD에서 거의 유일하게, 사실상 유일하게 정치적 기본권, 즉 정당 가입이나 후원이라든가 출마라든가 이런 것들에 상당히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에 해당돼요. 창피한 일이죠. 그런데 헌법은 아무리 뜯어봐도 그걸 금지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공무원의 권리, 의무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사회의 집단적 난독증이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헌법을 다르게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권리를 의무로 해석하냐, 즉 반대로 해석하냐. 그래서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조치들이 지난 수십 년간 지금 민주정부라고 말하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요, 선진국이라는 말이 유행하죠.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한 방역이나 이런 것들이 우월하고 우수한 걸 보면서 한국도 선진국이다, 뭐 이런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말을 하잖아요. 물론 반가운 현상이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요, 방역도 방역이지만 이러한 자유권을 비롯한 국민의 기본적인 기본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법과 제도로서 보장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다.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일본조차도 선진국이 아니다, 여전히 권위주의적이고 이런 법과 제도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그런 점에서 더 되돌아봐야 될 점들이 많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